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시면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잘 들리세요? 어, 안녕하세요. 넥슨 작은 책방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모든 이들의 공평한 읽을 권리를 위해 독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사단법인 행복한 아침 독서입니다. 여기 오신 몇몇 기관은 저희가 예전에 다른 지원 사업으로 인연으로 좀 낯익은 곳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넥슨 작은 책방 지원 사업 담당하고 있는 오빈나라고 합니다. 그동안 전화 통화로만 인사드렸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선생님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넥슨 재단과 행복한 아침 독서는 전국 넥슨 작은 책방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자료집이랑 간식이랑 또 라벨지, 스캐너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선생님들 다 잘 받으셨나요? 네, 어떻게 한번 자료집 이렇게 훑어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자료집 이렇게 두께도 좀 있고 내용이 좀 많아서 선생님들이 질에 조금 겁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시간 내서 강의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절반은 시작하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오늘 강의를 차근차근히 들으시면서 하나씩 따라하시고 네, 엊그저께 제가 프로그램 설치 링크 보내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한 번씩 클릭만 해보시면서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번 기회에 그동안 좀 신경 쓰지 않았던 각 센터에 있는 책들을 한 번씩 또 꺼내서 펼쳐보고 버릴 책은 또 버리고 좋은 책은 꺼내서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더 읽어주고 이쁜 책은 또 전시도 하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소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잘 습득하셔서 각 기관의 넥슨 작은 책방이 더 활성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흔한 기회는 아니거든요. 도서관 사서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딴 데서 배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선생님들 좋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넥슨 재단의 김재희 팀장님도 오셨는데요. 잠깐 팀장님 마이크 켜고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넥슨 재단의 김재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무료 도서 관리 프로그램에 교육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넥슨 재단에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업이 주춤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가 유지 보수 리뉴얼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조금 더 작은 책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자 많이 또 준비를 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넥슨재단 김재희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인사말이 길었는데요. 이제 바로 SG코리아 박주연 차장님 모시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또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다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간식도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면 선생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강의 듣다가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시거나 전화를 받으시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약간 강사님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자제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만큼은 강의에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지원 차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SG 코리아의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클립이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메뉴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실 또는 가장 처음에 사용하게 될 기능들 위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료 화면하고 컴퓨터 화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은 나중에 책을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인사를 짧게 하고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도서 관리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클립이라고 부르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처음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설치 방법이 어렵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마 이메일로 미리 공지도 받으셨을 테고, 자료에도 저렇게 이메일 주소가, URL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하시면은 밑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설치 중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95페이지 내용 참고하면은 오류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으세요. 저 오류 사항은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니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설치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뭔가 페이지가 굉장히 많긴 한데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다운받아서 압축을 해제하고 압축 해제한 파일을 설치하고, 그러면 팝업 창이 나올 텐데 거기서 그냥 다음 계속 그냥 다음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길 거고요. 아이콘이 2개 있으면은 실행하는 아이콘은 이 클립 프리라는 아이콘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 설치했을 때는 처음 사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합니다 라고 나올 텐데요. 이것도 확인 누르시면은 잠시 후에 이렇게 2가지 추가 설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음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초기화가 완료되고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처음 비밀번호는 0000 네 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넣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요. 혹시 설치가 잘 안 되거나 설치 중 오류가 났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도 해결을 잘 못할 것 같을 때는 저희가 보내드린 지원 물품 안에 제 명함이 같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 명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치를 도와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그럼 우선 도서 정리의 기본 개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프로그램 설명인데 왜 도서 정리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책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도서를 정리하는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서 정리라고 하는 거는 책에 라벨지를 붙이고 책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거를 책꽂이에 꽂아 넣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도서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이 도서 정리 작업을 하게 되시는 건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원받으신 물품이 있는데 펼쳐보시면은 이렇게 6가지 종류가 들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개수는 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각각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화면을 바꿔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코드 라벨. 그러니까 어떤 용품인지는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어떻게 생긴 건지만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바코드 라벨은 라벨지 위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바코드 라벨이라고 이름이 그냥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코드 라벨 적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구기호 라벨. 청구기호 라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측 상단에 좌측 상단에 청구기호 라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알록달록한 스티커 같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런 스티커를 이제 색띠 라벨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0번,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해서 900번까지 숫자가 100단위로 끊겨져 있는 색깔이 들어간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거를 색띠 라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받으셨을 거예요. 라벨 키퍼라고 부르는 건데 작은 거와 큰 거 두 종류가 들어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이즈를 다르게 보내드린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각각 어디다 사용하는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생긴 게 라벨 키퍼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코드 스캐너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변에 뭐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서 읽어드리는 기계. 이게 바코드 스캐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벨지 중에 이렇게 회원증 라벨이라는 걸 받으셨을 거예요. 이 회원증 라벨은 도서 정리 작업에 사용되는 라벨지는 아니고요. 나중에 제 책방을 운영하실 때 회원증을 뽑아낼 때 쓰는 라벨지예요. 그래서 이 라벨지는 제가 맨 나중에 도서관 운영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받으신 지원 물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물품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도서관리 용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관리할 때 뭐 이런저런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서 등록번호 또는 그냥 등록번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흔하게 그냥 바코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번호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도서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이 있으면은 책 앞표지 하단부에 많이 붙어 있게 되는데 도서관 이름과 중간에 바코드, 밑에 써져 있는 숫자가 등록번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등록번호를 바코드로 표현한 게 중간에 있는 이 바코드 그림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등록번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등록번호는 책방에서 책을 관리할 때 하나씩 하나씩 책마다 부여해주는 고유의 일련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번호다 보니까 당연히 한 번 사용한 번호를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중복되는 번호가 있어서도 안 되게 돼요. 만약에 같은 책이 여러 개 있다. 그래도 무조건 번호는 다 하나하나씩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 라벨을 이제 왜 사용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책에다 붙여놓고 도서관 가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코드를 띡띡띡 찍어서 대출 반납을 하거나 책을 검색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코드, 그러니까 등록번호는 여기 보신 것처럼 뭔가 막 000001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등록번호는 크게 구분기호하고 일련번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EM 이거는 이제 동양서적이라는 약자이긴 한데요. 아니면 뭐 WM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기호 그리고 일련번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분기호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EM이라는 거는 동양서 단행본이라는 거 약자예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 들어가 있는 건데 소규모로 운영하실 때는 저 구분기호를 그냥 빼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기관명의 영문 이니셜로 두세 글자 정도 짧게 바꿔주셔도 문제는 안 되세요. 다만 한 번 구분기호를 사용하셨으면은 계속 구분기호를 넣고 등록번호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한 번 구분기호를 뺀 상태로 사용하게 되시면은 계속 빼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기호와 일련 번호가 합쳐진 형태가 아까 보셨던 등록번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일련 번호 앞에
막 0이 막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도서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일련번호 앞에 미리 빈 자릿수를 채워 넣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8자리이긴 한데 보통 공공도서관 가보시면은 뭐 10자리, 12자리까지 쓰는 곳도 있어요. 왜냐면 책이 많다 보니까. 근데 소규모로 운영하실 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자릿수가 필요하진 않고요. 대략 5자리에서 6자리 정도 사용하시면은 충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6자리만 해도 일십, 백, 천만, 10만 권 단위를 저장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문제는 안 되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냥 뭐 1, 2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EM00001 이렇게 앞에 자릿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등록번호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특수 기호가 있거나 중간에 영문이 혼합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동작은 되는데 잘못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영어, 뒤에 숫자 또는 뒤에 숫자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은 막 처음 보는 거고 영어 있고 숫자 있고 자릿수 맞춰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으실 텐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구조다라고 오라고 제가 넣어드린 거고요. 프로그램에서 그냥 몇 번부터 출력을 할 거다라고 지정하시면 바코드는 쭉 나오게 되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도서 청구 기호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청구 기호는 뭐냐면은 도서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책 등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글자가 잔뜩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첨구 기호라고 부르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첨구 기호 라벨지가 요 역할을 하는 라벨지인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기호, 이 첨구 기호가 무엇이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책의 위치와 정렬 순서를 표시하는 기호예요. 한마디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을 때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호를 보고 책의 위치를 찾는 건데 순서를 어떻게 찾는지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첨구 기호의 의미는 책의 위치와 순서를 나타내주는 기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기호를 꼭 써야 되느냐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있으신데 첨구 기호대로 정렬을 안 하시거나 첨구 기호를 안 하게 되시면은 사실 책이 한 1, 200권 정도 규모면 모를까 1000권 정도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책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실험할 경우에는 책을 아예 못 찾거나 책 한 권 찾기 위해서 막 2, 30분씩 소모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첨구 기호는 꼭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관리자도 편하고 이용자도 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첨구 기호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까 첨구 기호 중에서 첨구 기호 내용이 5줄이 있었죠. 이렇게 이 5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분류 기호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분류 기호라고 불러요. 이 분류 기호가 무엇이냐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어요. 주제별 분류라고 해서 십진 분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건 이렇게 한국 십진 분류라고 불러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숫자 000부터 999번까지 숫자 1000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뭐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 십진 분류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까 제가 색띠 라벨이라고 보여드렸죠. 그 색띠 라벨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가 100단위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이 숫자들이 이 분류의 숫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첨구기호를 책에다가 붙일 때 이 색띠 라벨을 항상 같이 붙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느냐? 분류기호를 따라서 붙이는 거예요. 이 분류기호가 지금 181번이죠. 그러면은 100번 때니까 100번 색지 라벨을 붙이고 만약에 813번이다 그러면은 800번 색지 라벨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뒤에 붙이는 걸 한번 직접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참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많은 걸 다 외우라고 저희가 자료에 넣어드린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넣어드린 거예요. 도서관 가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게 이렇게 크게 프린터 돼가지고 벽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이용자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 보고 이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하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넣어드린 거예요. 분류뷰가 이렇게 생겼다. 각 항목은 무엇을 표시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굳이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여기까지 요구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소수점 뒤에 자리 있죠. 이 뒤에 자리는 가능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뒤에 자리는 정말로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주로 이 앞에 자리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분류뷰라는 게 있는데 또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정하지 하실 텐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참고해서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에는 저자기호. 저자기호. 아까 보셨던 청구기호 중에 세 번째 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자기호는 이름 그대로 저자명, 지은이의 이름이죠. 저자명과 책 제목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만드는 걸 직접 만드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만들어 줄 건데 저자명과 서명을 조합해서 만드는 기호인데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종류는 뒤에 다시 보여드릴 테지만 사용하시는 클립에서는 이재철 5표라는 걸 기본으로 사용을 해요. 이 이재철 5표에 관련된 저자기호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밑에 보시면 9살 마음사전이라는 책 기준으로 대표 저자가 이제 박성우 님이 글을 쓰신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에는 저자의 초성 또는 첫 글자를 무조건 그대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알 수 없는 숫자, 이 숫자는 저자명을 아까 말씀드린 뭐 이재철 5표 같은 저자기호 공식에 따라서 숫자로 치환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응은 책 제목의 초성 또는 첫 글자를 그냥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자기호라는 게. 그래서 저자기호 보시면은 아까 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 다 외우거나 이해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한글만 되는 저자기호예요. 한글만 만들어줘요. 영어, 숫자, 뭐 일본어, 중국어, 한문 다 안 돼요. 한글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요 커터 센본이라고 써 있는 요거 이 커터 센본은 영어만 돼요. 마찬가지로 한글, 숫자, 뭐 한문, 일본어 커터 센본에서는 다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는 제가 뒤에서 되는 걸 다시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각자 한글용, 영어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클립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재철 5표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내용은 원래는 저자기호가 당연히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고 공식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제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공식까지 선생님들이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저자명이 박성우니까 앞에 박을 그대로 따오고 두 번째 있는 요 성이라는 글자를 바꾼 게 5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읒이니까 5, 어니까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저자기호가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류기호, 저자기호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별치기호, 청구원, 적분 세 개를 나머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 별치기호는 지금 청구기호 순서 중에 제일 위에 있는데 제가 맨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소규모로 운영하실 때. 어떤 용도냐면은 특정 도서군을 별도로 관리하기에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아동, 그림책, 미디어 자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도서군을 따로 몰아서 관리하기 위해 있는 게 저 별치 기호인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3,000권 이하 소규모, 그러니까 책 수량이 소규모면은 사실 저 별치교를 안 쓰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뒤에 설명이 나올 텐데 별치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생님들이 할 일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저 별치교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책을 정리하실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그럼 저게 정말로 필요한 경우는 언젠데요? 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면은 간혹 가다가 그 초등학교 도서관 가 보시면 이런 그림이라는 별치교를 따로 사용하는 초등학교가 간혹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초등학교 도서관이니까 당연히 초등학생 대상의 책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가 모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림책은 대부분 저학년들이 보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도서관 가 보셔서 알겠지만 책꽂이 높이가 막 2m까지 가요. 굉장히 높은 책꽂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근데 그런 저학년들이 저 꼭대기에 있는 책을 꺼낼 수가 없겠죠. 발판을 놓고 올라가면은 위험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런 그림책, 저학년용 책을 따로 밑에 낮은 곳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그림이란 별치기를 사용해서 그 그림책만 이렇게 따로 모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가능하면은 별치기는 안 넣는 게 정리하실 때 편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청구 건차인데요. 청구 건차는 시리즈 또는 세트 도서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책들 있죠. 1권, 2권, 3권, 4권 단행본이 아닌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책일 경우에 그 책이 전체 중에 몇 번째 권인지 표시해 준 거예요. 삼국지 1권, 삼국지 2권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이렇게 숫자로 간혹 가다가 이제 책 중에 보면은 권차가 이렇게 그냥 1, 2, 3 숫자로 적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옆에 보신 것처럼 뭐 상, 중, 하 또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권차가 적혀 있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청구 권차는 가능하면은 숫자로 그냥 1, 2, 3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확대해 놔서 그렇지 이 청구교 라벨지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너무 길게 적으면 잘리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니까요. 가능하면 짧게 숫자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복보는 앞에 C가 카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책이 또 있을 때만 저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책이 없으면 당연히 복보는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기호 5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별치기호, 청구권차, 복본 이 세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항상 들어가는 거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분류기호하고 저자기호 그 두 가지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필수 항목인 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바코드, 그러니까 등록번호랑 청구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요. 그 바코드는 그럼 바코드 라벨에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청구기호는 청구기호 라벨에 뽑아서 사용하는 건데 그럼 나머지 아까 받으신 물품 있죠. 뭐 색디 라벨이니 바코드 스캐너니 라벨 키퍼니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어디다 쓰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런 라벨지를 붙이고 뭐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을 장비 작업 또는 라벨링 작업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들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용어를 말할 수도 있고 뒤에 가면은 그런 용어들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받으신 용품들이 어디다 사용되는지 보시면 일단 등록번호 라벨, 바코드 라벨 이건 앞에 보셨죠? 책 전면부에 붙이는 바코드를 인지하는 라벨인 거예요. 거기다 쓰는 바코드 라벨인 거고 두 번째에 있는 바코드 스캐너 용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다 흔하게 보셨을 테니까 바코드를 찍어서 읽어드리는 기계인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는 게 보통 요즘 PC 보시면 컴퓨터 앞에도 USB 포트가 있고 뒤쪽에도 USB 포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쓸 때는 당연히 앞에다 꽂는 건데 다만 이 바코드 스캐너는 컴퓨터 뒤쪽 USB에다 꽂아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기 전원의 차이가 있어서 가능하면 뒤쪽에다가 꽂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캐너마다 이제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선생님들이 받으신 스캐너는 약 5에서 10cm 또는 한 15cm 정도 떨어뜨려서
읽어주셔야 인식이 가장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살짝 각도를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 스캐너 있는 거는 제가 뒤에 좀 크게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다음에 청구기호 라벨. 청구기호 라벨은 방금 보셨죠? 설명드렸던 청구기호,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청구원 차폭폼 이 5가지가 모여있는 청구기호를 뽑아서 붙이는 거를 청구기호 라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띠 라벨. 색띠 라벨은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을 거예요. 청구기호 설명하면서. 이 청구기호에 있는 분류기호에 맞춰서 색깔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스티커를 왜 쓰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이거 색깔 스티커를 쭉 붙여놓으시면은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깔이다 보니까 멀리서도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사용자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굳이 가까이 가서 여기가 몇 번대 책이 모여있는 건지 보지 않아도 멀리서도 아 저기는 0번대구나 저쪽은 100번대구나 이걸 조금 더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초록색 스티커가 쫙 붙어 있다가 중간에 핑크색 하나가 딱 껴들어가 있으면 이 핑크색이 굉장히 눈에 띌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 꽂혀 있는 책인 거예요. 제자리가 아닌 거죠. 초록색들만 있어야 되는데 핑크색이 가운데 껴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 꽂힌 책을 조금 더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저런 색띠 라벨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벨 키퍼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반짝반짝한 테이프처럼 생긴 거 보셨을 거예요. 라벨 키퍼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라벨을 보호해주는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라벨 보호 필름인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걸 왜 쓰느냐 하면은 라벨지가 직접 종이에 출력하고 책에 붙여놓고 책꽂이에 꽂아서 들락날락하고 하면 막 계속 긁혀요. 긁혀서 인쇄된 게 지워지기도 하고 심하면 찢어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런 라벨 보호 필름을 책 위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라벨지 위에다가 붙이시는 거죠. 근데 제가 문의사항 같은 걸 막 봤다가 거의 대부분은 사실 초보분들이시니까 큰 문제만 안 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실 때 가능하면 저도 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단호하게 그러고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라벨 키퍼를 안 쓰고 그냥 테이프 붙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셀로판 테이프 써보셔서 아실 거예요. 붙여놓고 몇 년 지나면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구두 붙고 이렇게 막 바스라지면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책 표지도 같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나 그러면 책 자체가 산화해서 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는 이런 필름지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라벨지 위에다가 뭔가 덮을 때는 꼭 라벨 키퍼로 덮어주셔야 돼요. 앞에는 이제 어떤 용품이 있는지, 어떤 중요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청구기호 제가 설명드리면서 위치와 순서를 나타내주는 기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별치기호. 잠시만요. 네. 이렇게 책을 정렬할 때 별치 기호별로 구역을 아예 따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치교가 없는 건 없는 것들끼리 일단 몰아넣고 별치교가 아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동인 것끼리 또 일단 몰아넣고 그렇게 몰아넣고 나서 그 안에서 분류교에 맞춰서 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별치교 가능하면 소규모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인데 당연히 별치교를 굉장히 잘 쓰면 유용할 거예요. 유용할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별치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생님들이 뭔가 해야 될 작업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이거 모으고 저거 모으고 여기서 십진분류 한번 다시 해야 되고 여기서 십진분류 한번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청구기호 보시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별치교가 같은 것들끼리 몰아 넣은 거예요. 밑에 보시면 별치교가 없는 것들끼리 몰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호를 보시는 거예요. 분류기호 순서대로. 요거는 401번이고 요건 400번이니까 앞에 두 건이 뒤에 있는 책보다는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두 건은 두 개 다 400번으로 분류기호가 같은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자기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은 기억이고 이 책은 니은이니까 이 책이 앞에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기호와 저자기호가 똑같은 책. 이런 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청구권차를 비교해서 청구권차가 빠른 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류기호와 저자기호와 청구권차까지 똑같다면 마지막 남아있던 거 하나 있죠. 복권기호. 요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쪼로록 비교하면서 오름차순으로 책을 정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가지고 계신 책을 전부 다 정리했을 때 하나하나 막 눈으로 보면서 비교해서 순서를 맞추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맞추는 건 나중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지금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용자가 책을 빌려가서 반납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누가 봐서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 책을 내가 찾아서 책꽂이에 다시 꽂아 넣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순서를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나중에 다른 이용자가 그 책을 쉽게 찾고 관리자도 쉽게 그 책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순서를 기억해둬서 그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정확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대충 비슷한 범위 내에 그 책이 일단 존재하면은 책 찾기는 쉬워요.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책을 책꽂이에 꽂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도서 정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쫙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책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큰 순서로 보시면은 우선 바코드를 먼저 붙이시면 돼요. 뒤에 보여드릴 텐데 바코드는 책하고 상관없이 미리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100번부터 200번, 200번부터 300번 이런 식으로 미리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먼저 뽑아서 책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마크 정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마크 정보가 도서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서 정보를 전산화로 입력할 때 정해진 규약이 있어요.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규칙의 이름을 마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크라는 이름도 프로그램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서 정보 입력이 끝나면은 청구기호를 출력해서 책에다 붙이시고 그 작업까지 모두 끝나면은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면 돼요. 이 책꽂이에 꽂아 넣는 작업은 또 배가라고 불러요. 이것도 프로그램에 배가 작업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메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 넣는 거는 배가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순서가 1, 2, 3, 4 당연히 이 숫자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하실 때 우선 1번부터 3번까지 쭉 진행을 하시고 모든 게 다 끝나면은 마지막에 책꽂이에 가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아직 정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책꽂이에 갖다가 다 꽂을 수는 없죠. 1, 2, 3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4번을 꽂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책이 우리 책방에는 2,000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 2,000권 다 붙이고 이거 2,000권 다 입력하고 이거 2,000권 다 붙인 다음에 한 번에 끝내야지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0건에서 200건 단위로 좀 끊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하루 안에 막 1,000건, 2,000건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며칠은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어디선가 애매하게 끝나버리면은 헷갈려요. 다음날 왔을 때 어디까지 작업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책이 막 뒤섞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 책이 막 저쪽으로 가있거나.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코드 100개를 뽑아놓고 그 100개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100개 청구기호 붙여서 일단 책꽂이에 뭐 순서대로가 아니라 일단 갖다 꽂아 놓으세요. 이제 치워 놓는 거죠. 정리가 끝난 책을. 그리고 나서 다시 바코드 뽑고 또 입력하고 또 붙이고 또 갖다가 일단 치워 놓고 이렇게 1번에서 3번까지를
100건이나 200건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당연히 제가 프로그램을 써서 책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앞에 들으셨던 기본 개념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혹시 이렇게 채팅으로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꼭 질문 시간 아니어도 중간중간 있다가 그냥 바로바로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확인이 가능한 선에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질문 시간에 모아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아까 도서 정리하는 순서 보셨죠? 1번, 2번, 3번, 4번.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코드를 먼저 뽑아서 책에다 붙여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프로그램 설치 설명드릴 때 이런 화면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런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다라고. 그러면은 비밀번호는 처음 비밀번호는 0000이니까 넣고, 그리고 잠시만요.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켰을 때 초기 화면이에요. 그러면 책 관리, 뭐 도서 관리를 하고 바코드를 뽑고 라벨지를 뽑고 하는 거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이 도서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제일 처음 할 게 이제 바코드 출력이니까 여기 바코드 출력을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보시면 뭐가 되게 많아서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라벨 크기 5 곱하기 3, 6 곱하기 3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린 거는 라벨 크기가 5 곱하기 3짜리예요. 보통 라벨지 위에 보면 그 사이즈가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도 5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이거는 크게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외곽선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없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외곽선은 혹시라도 이거를 이렇게 종이에 뽑아서 오릴 때 오리기 편하라고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는 기능인데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냥 없음으로 두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 여백, 세로 여백은 라벨지 좌측의 여백과 상단의 여백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받으신 자료 보시면은 대략적인 값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프린터마다 조금씩 여백의 차이가 나요. 적으면 1mm, 많이 차이 나는 프린터는 정말 2, 3mm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뽑아 보시고 라벨지 칸 안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셔서 안 맞으면은 저 여백을 조금 좌우나 상하로 조절해서 칸 안에 들어가게끔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도서관명은 원래는 이렇게 빈칸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관명이나 또는 작은 책방의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그냥 도서관명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서관 글자 크기는 도서관명이 엄청 길지 않는 이상 굳이 만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본 크기 12로 두고 쓰시면 되고요. 밑에 전화번호 출력은 이거를 체크해 놓으면은 아까 바코드 라벨 보셨을 때 원래는 도서관 이름, 중간에 바코드, 밑에 등록번호 이렇게 세 줄만 나오는데 저 전화번호 출력을 하면은 맨 밑에 도서관 전화번호라고 해서 연락처가 같이 찍혀 나와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필수 항목은 아니고 선택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이 회색 부분은 처음에 뽑을 때만 좀 잘 맞춰 놓으면은 이후에는 크게 바꾸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들이에요. 어디를 조작하느냐,
요 밑에 있는 하얀색 부분의 값을 조절해서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순차 바코드, 입력 바코드라고 있는데 순차 바코드는 여기 써져 있는 번호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1씩 증가하면서 바코드가 쭉 나오는 거예요. 1번부터 뽑으면은 1, 2, 3, 4, 5, 6, 7, 100번부터 뽑으면은 100,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바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바코드는 제가 아까 순서 중에 바코드를 먼저 붙여놓고 책을 입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간혹 가다가 이 순서를 바꿔서 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먼저 하고 바코드를 나중에 뽑는 도서관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쓰는 게 이제 입력 바코드인 거예요. 책을 먼저 입력해놓고 바코드를 나중에 뽑을 때. 근데 선생님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코드를 먼저 뽑아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시기 때문에 순차 바코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차 바코드 보시면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분기호와 바코드 번호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분기호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도 되고요. 또는 뭐 기간의 영문 이니셜 두세 글자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EM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주의사항은 한 번 넣었으면 계속 넣는 거고 한 번 뺐으면 계속 빼시는 거예요. 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바코드 번호 이게 아마 처음 설치하시면 이렇게 8자리가 적혀 있을 거예요. 길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자릿수를 맞춰주는 건 맞는데 굳이 저렇게 길게 8자리까지 쓸 필요는 없으세요. 소규모, 특히나 소규모 운영하실 때는 한 6자리 정도로 줄여놓고 시작하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바코드 뽑을 때 딱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걸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이 자릿수를 맞추면서 번호를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적혀 있는 요 1번 바코드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몇 번까지 나오느냐를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인쇄 장수라는 걸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인쇄 장수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A4 장수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A4의 장수는 아니고요. 인쇄할 바코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부터 21개의 바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21번까지가 아니고 1번부터 21개가 나오는 거예요. 100번부터 21개 이런 식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1번부터 21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1번부터 21개니까 당연히 21번까지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개만 뽑겠다. 그럼 이렇게 5개만 나오는 거고 이게 21개가 한 장에 딱 들어가는 거라서 초기에 항상 21개로 들어가 있을 텐데 더 늘리셔도 돼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뽑으셔도 돼요. 뒤로 쭉 넘어가면서 알아서 나올 거니까 라벨지만 프린터기에 많이 넣어두시고 쭉 뽑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장수는 요 인쇄 장수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제외 장수는 앞에 보신 것처럼 만약에 제가 5장 이렇게만 뽑았어요. 또는 뭐 100장 이렇게 뽑으면은 한 장이 딱 끝나지 않고 중간 정도까지만 사용이 됐을 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 5칸만 사용했고 뒤에 이만큼이 남아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다음번에는 이 라벨을 쓰는 게 좋죠. 아직 밑에 이만큼이나 남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제외 장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제외 장수는 앞에 건너뛸 칸의 개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칸을 건너뛰어서 여기부터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제외 장수에 5라고 넣어놓고 출력. 그러면은 5칸을 밀어서 6번째 칸부터 출력을 시작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는 라벨을 쓰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반복 장수는 1이라고 항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같은 번호의 바코드를 몇 개까지 뽑아낼지를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무조건 하나는 나와야 되니까 기본값은 1인 거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바코드를 같은 번호 여러 개 뽑을 때가 있어요. 그때만 쓰시는 거라서 아마 평범한 경우에는 저 옵션을 굳이 건드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놓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화면에서 프린터 버튼 눌러서
사용하고 계신 프린터 지정에서 인쇄를 누르시면 돼요. 저는 지금 프린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인쇄를 누르면 안 되니까 누르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인쇄를 하고 나시면은 이 바코드 번호는 자동으로 이제 다음에 뽑아야 될 번호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 뽑아서 다시 뽑아야 되거나 할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계속 출력만 누르시면은 바코드는 쉽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한 바코드를 책에다가 붙여야겠죠. 붙이는 거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일 책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출력한 바코드가 있는 거죠. 보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그냥 쭉 하나 떼면서 책에다가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빼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책에다 붙이면 되는데 뭐 어디다 꼭 붙여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전면 표지에 중앙 하단부 중앙 어디쯤 대충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붙이고 나면은 아까 제가 라벨 키퍼 보여드렸죠? 이거 라벨지에 붙여야 된다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근데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바코드에 붙일 때는 작은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큰 건 나중에 천국이어 쓸 텐데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키퍼 두 종류 중에 작은 키퍼 이렇게 한쪽 끝 잡고 이렇게 떼어내시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떼어놓은 키퍼를 이제 라벨지 위에다가 그대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고 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조각이 나오거든요. 조각은 내려놓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붙인 거는 제목이 살짝 가려지고 여기 저자명도 좀 가려졌어요. 원래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느 정도 가려도 문제는 없는데 나는 이거 가리는 거 싫어. 너무 좀 딴 데다 옮기고 싶어 하시면은 조절을 해주셔도 문제는 안 되세요. 어차피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바코드를 찍어줄 거니까 좀 옮겨주셔도 돼요. 다만 옮기실 때 여기 있죠. 책 등 쪽. 책 등 쪽으로는 붙이지 마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여기에 첨부교를 이렇게 붙일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겹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말고 가능하면 이쪽 위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코드를 100개 뽑고 200개 뽑고 이렇게 숫자를 정해서 뽑은 다음에 그 뽑은 만큼 책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붙여야겠다고 딱 정한 다음에 그냥 쭉 뽑아서 책에다가 일단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를 붙여 놓으시면은 책을 컴퓨터에 입력할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프로그램을 써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책을 입력할 때는 도서 관리에 도서 관리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뭔가 허연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 막 칸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우선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은 선생님들이 뭐 책 입력을 하시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불러오거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시면 그 목록이 표시가 되는 목록 화면인 거고요. 실제로 입력하는 화면은 요 오른쪽 화면에서 입력을 하게 되실 거예요. 네, 뭐가 칸이 되게 많은데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일단 5가지예요. 빨간색 별표 있는 서명, 저자, 분류기호, 저자기호, 등록번호. 빨간색 별표 보이시죠? 이 5가지가 이 클립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필수 항목이에요. 필수 항목이니까 말 그대로 저 5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저장을 할 수 없어요. 저장이 안 된다는 건 프로그램 끄면은 지워진다는 거죠. 다만 반대로 말하면은 이 많은 칸들 중에 일단 저 5개만 집어넣으면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5칸 위주로 이제 정보를 채워 넣을 텐데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바코드 스캐너를 써서 검색을 해서 그대로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당연히 직접 다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게 ISBN 검색이라는 기능인데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기 전에
그 스캐너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캐너 어떻게 쓰는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스캐너로 찍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캐너마다 이 인식 거리라는 게 있어요. 특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스캐너는 그러니까 옛날에 한 5, 6년 전만 해도 편의점에서 쓰던 스캐너들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짝바짝. 근데 얘는 못 읽죠. 이렇게 떨어뜨려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삑 소리가 나죠. 이러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안 찍히면은 살짝 사선으로 기울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책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ISBN 검색 기능을 쓰는 거예요라고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ISBN이 뭐냐면은 책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부터 찍혀 있는 바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정식으로 출판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정식 출판물들은 무조건 다 찍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바코드를 ISBN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사용해서 이 책을 입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책 이렇게 앞쪽 표지 안쪽이나 어떤 책은 뒤쪽에 있어요. 앞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판권이라는 게 찍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몇 년도인지, 뭐 몇 판 인쇄인지, 어디서 출판했는지, 어느 지역인지 이런 웬만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넣으실 거면은 이 판권을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판권 내용과 스캐너 쓰는 법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진짜로 입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ISBN을 검색한다고 했죠. 근데 보시면 ISBN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ISBN, 여기는 ISBN 검색. 두 개가 있는데 요 파란색 칸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스캐너 찍으실 때 요 키보드 커서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움직이는 거. 실제로 스캐너를 찍으면은 저 깜빡깜빡하는 커서 위치에 바코드가 찍힐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스캐너 찍으실 때 이 커서가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ISBN 검색에다 커서를 두고 아까 보셨던 책 뒤에 있는 ISBN 바코드를 스캐너로 이용해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 창이 나올 텐데요. 보시면은 분명히 한 권을 찍었는데 검색 결과가 6개나 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올려놓은 책일수록 많이 떠요. 100권 넘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딱 찍었는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은 그 중에 골라보시면 돼요. 대부분 서명, 저자, 출판사 정도만 맞춰보시면 돼요. 저 세 개가 같으면 같은 책이라고 봐도 되니까요. 다만 출판 연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책을 골라보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상세 정보가 표시가 될 거예요. 상세 정보 한 번씩 그냥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내가 찾는 책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좀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럼 저 빨간색 별표 쳐져 있는 거 있죠. 서명, 저자, 분류기호.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에서 좀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서 적어 넣으셔도 돼요. 문제는 안 되세요. 그리고 나서 정보 확인 뭐 끝나면은 중간에 있는 도서 정보 가져오기.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뾰로로로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죠. 실제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판권에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필수 항목 중에 서명, 저자, 분류기호 이 세 가지도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자 기호, 등록번호 두 가지가 비어 있는 걸 보이실 텐데 이 두 가지는 항상 도서관에서 새로 부여를 해줘야 되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저자기호는 처음에 설명 보셨을 때 저자명과 서명을 쓴다라고 설명 들으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저자기호 옆에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만드는 방법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성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등록번호는 책에다가 바코드 붙여놨죠. 등록번호 바코드. 이 바코드를 찍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ISBN 검색할 때는 책 뒤에 있는 ISBN 바코드를 읽는 거고 등록번호에다가는 책 앞에다가 붙여놓았던 바코드를 넣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등록번호 찍으실 때 이런 경우 나올 거예요. 이렇게 뜨라고 한글이 써지는 거 있죠. 이렇게 뜨라고 한글로 나올 경우 있는데 이거는 뭐 스캐너가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키보드 한영키가 눌려 있어서 그래요. 영어로 바꿔서 다시 찍으면 되니까 한글로 나오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운 다음에 한영키 누르고 다시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해서 마지막엔 항상 저장. 두 번 물어볼 거예요. 수정하시겠습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두 번 다 네라고 하시면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한 건 한 건 저장을 안 하시고 여러 번 한 다음에 한 번에 묶어서 일괄 저장을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있으신데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이것도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막 오류나서 튕기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이러면은 저장 안 해놓은 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한 건 입력할 때마다 꼭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은 이제 ISBN 검색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ISBN 찍고 정보 가져와서 저자비호 생성 버튼 누르고 등록번호 넣고 저장.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ISBN 검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결과가 안 나온다거나 또는 저 검색 서버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사용이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급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겠죠.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신규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ISBN 검색할 때는 그냥 하는 거고 직접 입력을 해야 될 때는 이 프로그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새 책을 넣을 거다. 신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빈 줄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빈 칸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 많은 칸들을 다 채우면 채울수록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움도 있고 급하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내용들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필수 항목들만 채워서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누르고 필수 항목 위주로 입력한 다음에 저장한다. 사실 이것만 보면 별건 없어요. 별거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ISBN 검색해서 가져올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직접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디서 많이 부딪히시냐면은 이 분류 기호에서 많이 막혀 하세요. 왜냐면은 이거 정하는 거 사실 배우지도 않았고 저게 뭘 뜻하는지 처음 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쉽게 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수동 입력 시 분류기호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책 뒤에 있는 ISBN 보여드렸죠. 아마 화면이라서 좀 작아서 자세하게 안 보이셨을 텐데 그 ISBN 바코드 확대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육안으로 보면은 다 구별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끊어진 바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숫자 위에 적힌 바코드가 따로 있어요. 이 형태는 항상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발되는 책인 경우에. 그러면은 바코드 스캐너를 딱 찍었을 때 들어오는 거는 이 앞에 부분을 읽어서 들어오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5자리는 이제 부가기호라고 하는데 이 부가기호 5자리 중에서 끝에 3자리
이 책 같은 경우는 13980인가 980번. 이거를 분류기호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이에요, 사실. 저걸 참고해서 분류기호를 정하는 건데 어려우시면 일단 저거를 분류기호로 넣고 정리하셔도 큰 문제는 안 되세요.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할 때 임의로 분류를 정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잘 아시는 분이면 당연히 직접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보셨던 분류기호 칸 옆에 검색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각 분류기호를 다 볼 수 있으세요. 이 중에서 정하셔도 돼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분류기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잘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건데 조금 편하게 정하셔도 돼요. 이 분류기호라는 게 책마다 어떤 정답처럼 정해지면서 책이 출판되는 건 아니고 이게 주제별 분류라서 선생님들이 맞다고 생각되는 주제로 넣어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세요. 정말로 너무나 상관이 없는 별도 주제 분류를 해버리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요. 분류기호는 이렇게 편하게 정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아까 원래는 저자기호 옆에 생성 버튼만 누르면 저자기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저자기호가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앞에 제가 제일 앞에 저자기호 설명드릴 때 여기까지는 한글이고 요것만 영어예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이유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거나 영어거나 이런 식이면은 저자기호가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요. 자동 전환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저자명 또는 서명이 한글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메시지 나올 때 확인 버튼 누르면은 밑에 이런 작은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한글이 아닌 부분을 그냥 한글로 읽었을 때 발음나는 그대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시로 보셨던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책을 이렇게 넣고 생성을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한글이 아닙니다 라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조그만 창이 하나 새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뭐 영어로 돼 있거나 특수문자로 돼 있거나 이렇게 숫자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한글로 읽었을 때 소리 나는 그대로 바꿔 넣어 주시면 돼요. 실제 입력한 책 제목을 바꿔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아까처럼 저자기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처음 설명드렸던 ISBN 검색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동 입력 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법 자체는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이제 입력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 정할 때나 저자기호 생성 안 될 때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책을 입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혹시 앞에 들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복본이 있는 도서도 바코드 번호가 서로 다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똑같은 책이 여러 권이 있어도 일단 책마다 바코드 번호는 무조건 다 다른 번호 하나씩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일련 번호라서 이제 책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번호를 같은 거 붙여놓게 되면은 이 책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번호는 다른 걸 붙여주셔야 돼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 책에 겉표지가 있는 경우에 바코드나 첨부기호, 책의 겉표지, 그러니까 분리되는 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는 일반 도서관에서는 그거를 다 벗겨내요.
겉표지는 무조건 벗겨내고 그 안에다가 이제 바코드랑 청구기를 붙이고 겉표지는 버리게 돼요. 왜냐면은 만져보셔서 알겠지만 겉표지가 굉장히 잘 찢어져요. 손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걸 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이 겉표지를 버렸는데 책 안이 너무 민짜고 아무것도 안 써있고 우리는 겉표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겉표지를 라벨 키프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붙여서 책이랑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 놓은 다음에 라벨지 붙이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덜렁덜렁 떨어진 상태에서 겉표지를 붙이면은 겉표지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혹시 더 증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셨던 입력하는 방법에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책은 단행본이라고 해요. 한 권짜리 책이 있는 거고요. 제 책 중에는 시리즈, 그러니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시리즈 책이 있는데 시리즈 책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책 제목이 모두 똑같고 지은이의 이름도 같은 책. 지은이의 이름 여기 있네요. 네. 지은이의 이름도 같은 책. 그러니까 제목과 지은이의 이름이 똑같고 권차가 나눠지는 책들, 주로 소설이 이런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삼국지 1, 2, 3권 이런 경우 이런 책들이 이제 시리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리즈 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됐든 어느 도서관에 됐든 누가 정리를 하던 책꽂이에 딱 꽂아놓고 일렬로 주르르르 꽂아 넣을 거예요. 그래야 이용자도 쉽게 찾고 관리자도 찾기 좋고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꽂게 될 텐데 아까 처음에 청구기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책을 꽂을 때는 이제 청구기호 순서로 정렬을 해서 꽂게 된다. 그래서 그 청구기호를 이용해서 이 시리즈 도서가 연속으로 꽂힐 수 있게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뒤에 보시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서명 건차라는 게 들어가요. 서명 건차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책 제목 옆에 붙어 있는 요 건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상중하 적혀 있었으면 그냥 상중하 또는 부제목이 들어가 있으면은 부제목도 그냥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명 건차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청구건차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청구건차는 가능하면은 숫자로 넣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청구건차 넣어주시고 중요하게 해주실 거는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요 세 가지죠.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같은 시리즈일 경우에 이거를 라벨지를 뽑으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청구기호 순서로 정렬하면은 아까 배우신 대로 보면은 별치기호는 비어 있으니까 건너뛰고 분류기호가 같고 저자기호까지 똑같은데 건차에서 1, 2로 하나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책이 앞에 오고 이 책이 뒤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세 개를 통일시키고 청구건차만 따로 나눠주는 건데 실제 해보시면은 손댈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리즈 책은 제가 서명하고 저자가 다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자 기호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은 분류 기호도 90% 이상은 다 통일이 돼 있어요. 신경 써주실 거는 잘 맞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직접 이거 막 조작하고 이럴 경우는 잘 없어요. 시리즈일 경우에. 이 정보들이 맞춰서 잘 들어왔다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전집류, 세트 도서라고 부르는 책인데 사실은 단행본 시리즈 세트 도서 이 세 종류 중에서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이 세트 도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책이라서 그런 건데 일단 앞에 시리즈랑 이 전집류 도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전집류 책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책 제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저자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 권 한 권마다 저자도 다른 경우가 많고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권 한 권마다 내용도 달라요. 다만 한 출판사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묶음 상품을 내는 것들을 전집류 도서 또는 세트 도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세트 도서도 보시면 그 도서관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쭈루룩 연속해서 모아놓게 돼요. 어떤 군을 이루게 되죠. 세트 도서라고. 그럼 당연히 앞에 시리즈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분류기호랑 저자기호, 별치기호 이 세 가지를 통일시킨 다음에 번차로 나눠서 순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시리즈랑 같은 건데 이 책 입력할 때 보시면 이제 총서명이라는 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출판사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세 개를 맞춰야 되는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전집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책 제목은 무조건 다르고 저자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저자기호가 계속 달라지면서 나오게 돼요. 통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런 세트 도서 같은 경우는 총서명과 출판사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저자기호를 만들어줘요. 물론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해줄 거예요. 이론이 이렇다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총서명과 출판사 기준으로 저자기호를 만들기 때문에 출판사를 꼭 넣어줘야 되고 저자기호도 그걸 통해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별치기호와 분류기호 맞추고 똑같이 첨부 권찰. 세트 도서는 시리즈랑 다르게 책 제목에 크게 써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책 등에 아주 작은 글씨, 아주 작은 숫자로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첨부 권차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뒷장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은 시리즈랑 똑같이 세 개를 통일시키는 건데 그 중에서 저자기호가 계속 다르게 나오니까 총서명과 출판사를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서명이 없는 채로 저자기호 생성을 누르면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저자명 기준으로 저자기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총서명과 출판사가 있는 채로 저자기호를 만들면은 저자기호가 앞에 봤던 거랑 다르게 나와요. 이 세트 도서의 저자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여기가 저자의 첫 글자였죠. 저자의 첫 글자가 아니라 총서명의 첫 글자 또는 초성을 따오는 걸로 규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숫자는 원래는 저자명을 따왔는데 이번에도 총서명에 있는 글자를 숫자로 바꿔서 표시해 주는 걸로 바뀌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는 원래는 책 제목에서 따왔었죠. 이번에는 출판사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칙이 변경이 돼요. 총서명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세트 도서를 한 군데에 다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책방은 세트 도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별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우린 다 그냥 일반 책처럼 다 흩어서 놀래. 이렇게 하는 도서관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도서관도 실제로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일일이 총서명 다 지우기 힘들잖아요. 선생님들 아까처럼 ISBN 다 찍어서 검색해 보시면 총서명이 다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저거 일일이 지우기 힘들거든요. 그러실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의 설정 자체를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는
세트 도서 많지도 않고 저렇게 일일이 다 몰아넣기가 너무 힘들다. 그냥 일반 단행본처럼 관리를 할래? 라고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세트가 들어가 있겠죠. 원래는 생성 버튼 누르면은 잠시만요. 원래는 이제 생성 버튼 누르면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총설명과 출판사 기준으로 저자교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그냥 일반 책처럼 처리할래? 라고 하실 때는 도서 관리에 가서 여기 전집류 항목에 들어가셔서요. 총서명은 무시하는 걸로 골라주시고 출판사명은 표시하는 걸로 골라주시고 저장하시면 저자기호가 원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자명과 서명 기준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트로서 정리를 하지 않고 낫건으로 다 뿌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전집류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 앞에는 주로 저자기호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맞추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이번에는 세트 도서 전집류의 분류기호예요. 이 분류기호도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가장 쉬운 경우예요. 이 책은 911번, 이 책도 911번. 911번이 뭐냐면은 역사의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분류 코드예요. 아까 보셨던 그 10진 분류 중에서. 당연히 화면에 보시는 건 한국사 시리즈이기 때문에 911번으로 전부 다 분류기호가 같은 분류기호예요. 이런 건 문제가 없죠. 다 91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돼요. 보시면 이거는 931번, 이거는 942번. 그러니까 이 책은 북아프리카고 이 책은 미국인 거예요. 근데 세계사라는 같은 세트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세트 도서를 묶어서 정리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분류기호를 맞춰주셔야 돼요. 저자기호 아무리 잘 맞춰놔도 그 앞에 있는 분류기호가 달라져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얘를 여기다 맞춰야 되느냐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제가 908번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이 908번은 역사의 전집 총서라는 분류예요. 이게 보시면 100번부터 900번까지 전부 다 108번, 208번, 308번, 408번 이렇게 8번대의 분류가 있어요. 이거는 각 주제에 해당하는 철학에 대한 전집 총서, 종교에 대한 전집 총서, 문학에 대한 전집 총서. 예를 들면은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거는 808번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900번은 900번인데 막 섞여 있을 때 908번, 800번은 800번인데 그 밑에가 다 섞여 있을 때 808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분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는 합쳐 주셔도 되고요. 또는 만약에 이 세트 중에 930번대 책하고 940번대 책이 계속 나오면은 그냥 930번과 940번 이런 식으로 쪼개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제가 분류교를 크게 잘못 넣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주의사항 꼭 읽어주세요. 이거는. 원래는 세계사 분류가 따로 있어요. 이 10진 분류 중에 세계사라는 분류 코드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예시는 제가 선생님들 보기 편하라고 그냥 908번으로 묶은 것 뿐이고요. 원래 저렇게 세계사가 나오면은 909번이라는 세계사 분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전진류 중에 마지막 분류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500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책은 600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같은 경우는 900번이라도 같으니까 908번이라고 정하기라도 했는데 이런 책들은 앞자리부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총류를 사용하시면 돼요. 앞에 보셨던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뭐 108번, 208번 설명드릴 때 거기에 0번이 없었어요. 총류가 빠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총류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8번이 아니죠. 80번인데 일반 점집 총서라고 해서 100번부터 900번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책들이 있는 게 총류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각 분야가 섞여 있는 책들을 세트로 묶을 때 사용하는 게 81번, 82번인 거고요. 주로 82번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총류에 있는 전집 총서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ISBN 검색해서 찍어보시면 대부분은 분류교가 통일돼서 잘 나올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게 있으면 수정을 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앞에 조금 어려운 내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한 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오늘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질문 생각나면은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은 앞에 좀 어려운 내용 설명도 많이 들었고 지금 강의한 지 1시간이 좀 넘었어요. 혹시 많이들 이제 피곤하실 수도 있고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한 5분 정도 저희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도 될까요? 이제 어려운 내용은 다 끝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쉬운 내용만 남아있는데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떻게 좀 쉬었다 가는 게 나으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쭉 진행을 하는 게 나으실까요? 채팅으로 그냥 편하게 올려주세요. 네, 그럼 일단 뭐 의견이 안 올려주긴 하시는데 시간이 꽤 지났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5분 정도 뒤에 네, 네, 지금 쉬는 시간이 좋다고 하시네요. 지금 28분인데 뭐 30 몇 분 이러면 애매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35분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중간에 이제 뭐 커피도 드시고 좀 쉬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다시 자리에 돌아오시면 제가 35분부터 다시 교육을 시작할게요. 선생님도 혹시 자리 다 오셨나요? 제 말소리도 다시 잘 들리시죠? 바로 이어서 이제 교육을 시작할게요. 뒤에 남은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잘 없으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앞에 이제 도서 정리 순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코드를 뽑고 책을 입력하고 청구기를 붙이고 책꽂이에 꽂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두 번째까지 한 거죠. 책을 입력하는 작업. 사실 여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거고요. 이제 청구기를 뽑아서 붙이시는 건데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화면 처음 설명드릴 때처럼 이렇게 왼쪽에 작업한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바코드처럼 그냥 바로 출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내가 뽑을 책들을 이렇게 체크 또는 전체 선택 이렇게 눌러두시고 그 다음에 청구교 출력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올 텐데요. 전체적인 옵션은 바코드 때랑 동일해요. 받으신 라벨진 3 곱하기 3.1이라서 골라두시면 되고 외곽선 없음 하시면 되고
여백도 당연히 처음에 한 번 정도는 맞춰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바코드랑 똑같죠? 다만 책을 먼저 선택하고 출력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옵션들 중에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등록번호 포함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제가 이건 외곽선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청구기를 뽑으시면은 등록번호를 포함하던 포함하지 않던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네모난 박스가 청구 기호예요. 그리고 이렇게 라벨지 바깥으로 등록번호가 찍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백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라벨지를 떼면은 등록번호는 라벨지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을 거예요. 라벨지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나오느냐? 붙일 때 책에다 붙일 때 헷갈리지 말라고 등록번호를 대조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등록번호가 나오는 거고, 다만 여기 등록번호 포함이라는 거를 이렇게 눌러둔 상태에서 출력을 하시면 이번에 등록번호가 라벨지 안쪽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차이가 날 거니까 이건 잘 구별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제가 돼 있을 텐데 등록번호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여백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출력을 하시면은 책에다 붙이시면 되는데, 붙이는 작업을 제가 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책 등에다가 청구교 라벨을 붙이시는 거고요. 이렇게 출력한 청구교 라벨지를 준비하시고 앞에 붙어있는 바코드 등록번호랑 청구교 밑에 출력되어 있는 등록번호 맞춰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당하는 라벨지를 떼내면은 이렇게 등록번호는 안 들어간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붙일 때는 여기 책 등면에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이시고, 만약에 이 책처럼 이렇게 책 폼이라고 하죠.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라벨지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셔야 나중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던 색지 라벨. 분류기호 색깔에 맞춰서 색지 라벨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지금 색지 라벨을 마지막에 붙였는데 색지 라벨 먼저 붙이고 청구교 붙이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잘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던 라벨 키퍼 중에 바코드 때 작은 거 썼죠. 이번에는 청구교 때 큰 걸 쓰는 거예요. 큰 것도 마찬가지로 떼어내서 가끔 이렇게 세로로 붙이는 분들 계신데 가로로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두꺼운 책도 잘 붙일 수 있고 얇은 책이라고 해도 이렇게 넓게 붙여서 튼튼하기 때문에 가로로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바코드는 대충 여기쯤 붙이세요라고 그냥 대충 설명드렸어요, 정말로. 근데 이 청구기호는 붙일 때 높이를 조금 신경 써주는 게 좋으세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부터 책 꽂혀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색대라벨 다 붙여둔 건데 이게 사람이 붙인 거다 보니까 당연히 높낮이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들쑥날쑥하면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으세요. 높이를 맞출 때 눈대중을 하면 힘드시니까 아까 키퍼 사용하실 때 보면은 이 손잡이 부분 이 종이가 계속 떨어져 나와요. 한마디로 그냥 버리는 쓰레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밑에다 대고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붙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뒤에 보시는 이 책들이 제가 요거 써가지고 맞춰서 붙인 책들이에요. 이렇게 쭉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을 출력해서 붙이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도서 배관.
도서 배가는 책을 책꽂이에 정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다 천국에 찾아서 붙이는 게 맞지만 처음에 막 책 1000권, 2000권을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불가능해요.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건데 도서 관리에서 도서 배가에 가시면 밑에 보시는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등록번호 칸에다가 똑같아요. 그냥 책 들고 책에 붙여놓은 바코드를 스캐너로 띡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전체 순서 중에 5029번째 사실 전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부터 순서 세고 올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900번대 책 중에 18번째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책을 다 라벨지 붙여놓고 나서 책띠 라벨별로 모으세요. 0번대, 100번대, 200번대 책을 다 모아놓고 0번대부터 요걸 찍어 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책의 순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갖다가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면 돼요. 당연히 이것도 엄청 편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꽂아주시면 되고요. 책꽂이에 꽂으실 때 사실 이 화살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책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꽂아달라 그냥 화살표가 있는 것 뿐이고요. 중요하게 보실 점은 이런 데는 책이 꽉 차 있고 이런 데는 좀 듬성듬성 비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왜 비워놨냐면은 이제 새 책이 들어오면은 뒤에 가서 꽂히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순서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책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 줘야 돼요. 한마디로 다른 책이 들어올 여유 공간을 미리 빼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책꽂이를 꽉 채워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일정 범위를 비워두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끝난 책들을 프로그램에 있는 도서 배가 기능을 사용해서 순서를 맞춘 다음에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준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드디어 도서 정리가 다 끝나게 돼요. 혹시 뭐 앞에 바로 전에도 질문 시간이 있긴 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책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도서관, 그러니까 책방을 운영을 하시면 돼요. 운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것, 운영 규정 정하는 거예요. 도서관 가보시면은 문 앞에 이만하게 붙어 있죠. 우리 도서관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다음에 대출은 얼마, 뭐 연체되면 어떻게 이런 거 쭉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운영 규정인데 그 규정을 정해주시면 돼요. 운영일을 소집하시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모여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것들을 프로그램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셔야 프로그램도 그 규정에 맞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넣느냐? 운영 규정 정하고 나면은 프로그램에 어느 화면을 가든 이렇게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꼭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시면은 각종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설정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잠깐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저거는 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뒤에 설명을 드려도 되는 내용이라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환경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있는 도서관 설정은 도서관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이런 것들 넣는 건데 꼭 해주셔야 될 거는 비밀번호 꼭 바꿔주세요. 처음 들어갈 때 0000 누르고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용자 정보, 한마디로 개인 정보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꼭 바꿔주는 게 좋으세요.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비밀번호를 바꿔드리거나 초기화 시켜드리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꼭 바꿔놓고 사용을 하세요.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대출 환경 설정. 책 빌려주고 반납받는 거 설정하는 거예요. 처음 보시면은 대출 기간, 대출 건수, 예약 건수. 요거는 딱 봐도 아시겠죠? 며칠 빌려갈 거냐, 몇 번까지 가능하냐, 예약은 얼마나 되냐.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대출일 포함하기 요거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출일이 6월 1일 기준일 때 대출일 포함하기면은 대출 당일부터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리면은 오늘부터 1, 2, 3 이렇게 3일이 되는 거고요. 대출일 미포함이 되면은 오늘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1, 2, 3.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반납하는 날짜도 하루가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거는 꼭 정해서 이용하신 분한테 반드시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오늘부터 하루냐, 내일부터 하루냐. 그래서 이건 꼭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딸린 자료 대출은 이제 책에 딸려 있는 별책 부록들 있죠. 뭐 CD나 별책 부록 같은 것들을 함께 대출 반납 관리를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재대출 관리는 같은 사람이 같은 책을 빌렸을 때 안내 메시지를 띄워줄 거냐 말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체 규정은 제 날짜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 대출 정지 부여예요. 가장 평범한 옵션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장 규정은 이제 반납하기 싫을 때 더 빌리고 싶다고 요청하는 거고, 예약 규정은 다른 사람이 빌려간 책을 내가 예약할게요 걸어놓는 거예요. 당연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 기간 정하는 거하고 연체 규정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설명해 보시면 매우 중요 휴관일 설정 있죠. 요거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새로 나와요. 이 휴관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휴관일이 이제 한마디로 우리 기간 쉬는 날 정해 놓는 건데 이거를 정해 놓으셔야 우리 기관이 쉬는 날 반납 날짜가 겹쳐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쉬는 날 반납 날짜가 겹쳐버리면은 이용자가 반납하러 왔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돌아간 다음에 다시 오면은 연체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거를 미리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휴관일이 있고요. 네, 정기 휴관일이 있고 국가 공휴일이 있는데 이런 양력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음력 같은 경우는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시 휴관일에다가 미리미리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좀 자주 신경을 써주셔야 이용자분이 피해가 없으세요. 이렇게 휴관일 정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운영 규정도 다 정했고 설정도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용자를 프로그램에 넣어야 책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용자 넣을 때는 이제 회원 관리에 회원 관리 가셔서 회원 번호와 회원명 두 개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 번호는 그냥 이렇게 신규 눌렀을 때 나오는 거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장. 간단하죠. 혹시라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같은 거 넣으실 거면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이거는 기관마다 다 저 동의서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경험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저걸 왜 받아야 되고 무슨 내용이고 이런 거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저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메일 받을 거면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회원증 라벨이라고 소개해드린 거 있죠. 그걸 이제 여기서 쓰는데 여기에서 청구교랑 똑같아요. 뽑을 회원을 선택하고 회원증 출력해서 회원증 출력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 부분은 직접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시면은 라벨지에 칸 안에 이런 내용이 출력이 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바코드랑 청구기호 출력 다 해보셨으면은 회원증 출력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회원증을 코팅하시거나 아니면 비닐 커버 같은 거 씌워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다 왔네요. 앞에 책 정리 끝났고 운영 규정도 정했고 이용자도 받았으면은 드디어 책 대출 반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같이 보여드릴 텐데 정말 쉬워요. 앞에 들으셨던 설명에 비하면 대출 반납은 엄청나게 쉬워요.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대출 화면에 가셔서 순서는 항상
회원 확인하고 책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회원 확인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회원증을 뽑아서 주셨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회원 번호 이 칸에서 바코드를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원 정보가 나타나게 되죠. 또는 우리는 회원증을 사용 안 할 거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회원 이름을 줘야 할 거예요. 이렇게 박주현 넣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왼쪽에 목록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맞는 회원을 선택해 주시면은 아까 회원 번호 찍었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회원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빌려온다고 가져온 책을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엄청나게 간단하죠. 회원 확인하고 바코드만 찍으면은 책이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되고 나면은 여기 써져 있는 반납 예정일을 이용자분한테 안내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날까지 갖다 주세요라고. 그리고 이번엔 반납. 반납인데 반납은 회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가져오든 상관없어요. 책만 잘 갖다 주면 되니까 그냥 바로 책을 찍는 거예요. 가져온 책을. 혹시라도 뭐 연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테니까 그걸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대출과 반납 이렇게 대출과 반납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설명했죠. 왜냐하면은 별거 없어요. 받아서 바코드만 찍으면 대출 반납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반납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반납 예정 도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반납할 책이 뭐가 있는지, 내일까지는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목록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방을 운영하면서 대출 반납을 하게 되시면 요건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대출 반납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연장도 있고 예약도 있고 특별 대출도 있어요. 제가 막 그냥 팍팍 넘어가죠. 자료 보시면은 연장 예약 특별 대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굳이 이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대출이나 반납할 때랑 순서가 똑같아요. 심지어 예약 같은 경우는 화면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다가 회원번호 넣고 등록번호 넣고 띡 찍으면은 예약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면 쉽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대출 반납까지 끝났고 마지막 이제 대출 반납 통계인데 이 통계 기능은 제가 어디에 교육을 나가던 항상 똑같아요. 설명을 잘 안 드려요. 그냥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이러고 넘어가요. 왜냐면 이유가 이거 아무리 만져도 프로그램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관할 지자체 같은 데서 이런 통계 자료 요청할 때가 있는데 지역마다 좀 요청하는 자료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라고 정해드리진 않고요.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전체 현황은 이렇게 보시고 월별 현황은 이렇게 나올 거고 일별 현황도 나올 거고 어떤 책이 많이 빌려갔는지 보시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몇 권을 빌려갔는지 보시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항상 그냥 똑같이 말씀드려요. 그냥 다 눌러보세요. 그래서 누르다 보면은 원하시는 형태의 통계가 나올 테니까 그거를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관리. 계속 아까부터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계속 나오죠.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뭐 궁금하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PC 한 군데에 설치되는 거다 보니까 PC가 잘못되면은 데이터가 다 날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신경을 잘 써야 된다는 거지. 방법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에 가셔서 데이터 백업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많이 보셨죠? 파일 저장하는 창인 거예요. 거기에 파일 이름이 미리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날짜랑 시간으로. 그래서 위치만 정해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백업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백업 파일을 USB나 다른 데 빼두시는 거예요. 여기 같이 두면 위험하니까 따로 빼두셨다가 진짜로 PC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깔았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복구를 해야겠죠. 복구는 반대로 데이터 복구 누르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백업 파일을 선택해서 복구하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클릭 두세 번만 하면은 백업과 복구가 되는 거예요. 다만 신경을 써서 조금 자주 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설명드릴 건 다 드리게 됐고요. 여기 뒤에 있는 설치 오류 발생 시 같은 경우는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를 저희가 담아 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초기에 발생하는 오류는 요 경우가 다이기 때문에 보시고 해결할 수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되지 않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설치를 도와드리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 질문 시간인데 우선 아까 한 분이 여쭤보셨어요. 별도 질문으로 프로그램을 2개 사용해 놓고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용은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2개 깔아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진 않아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등록을 양쪽에서 해도 결국은 한쪽으로 데이터를 몰아가야 되는 형태인 거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용은 가능해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원격으로 들어가든지 전화로든지 자세하게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뭐 앞에 제가 좀 후반부 빠르게 지나간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은 크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좀 빠르게 지나간 게 있으니까요.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네, 노트북에 입력한 자료 컴퓨터로 따로 옮겨갈 수 있으세요. 요건 제가 여기서 막 조작하면서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 연락 주시면 제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질문도 받게 됐고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럼 대신에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릴 건 다 드렸고 후반부에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하시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은 바로 연락을 주시고요. 만약에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셔도 돼요. 전화가 안 되면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꼭 하다가 막히면은 연락을 주세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 독서에서 간단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박시원 차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 할애하셔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녹화본을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편집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넥슨 작은 책방 네이버 카페에도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들으신 부분 중에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거나 오늘 갑자기 약간 사정이 생기셔서 못 들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페에서 녹화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떠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자료집이랑 같이 보내드린 이 도서 이 안내문 보셨죠? 그래서 앞으로 7월 중순까지 클립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신 거 설치하시고 그 프로그램에 도서 등록하고 라벨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또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랑 한번 책도 만져보고 일부 아이들은 참여시켜서 라벨 작업 같은 것도 해서 책방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시키고 책방에 대한 우리 책방에 대한 약간 주인의식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나름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너무 차일피일 미루시고 뒷부분에 하시는 것보다는 다급하게 막 밤새 가면서 하시지 마시고 좀
교육받은 지 이게 기억이 생생하실 때 여유 있게 시작하셔서 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하시다가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아까 이제 박지원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언제든지 SG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6일까지 그 전체 도서 목록 엑셀 파일을 클릭 프로그램에서 다운 받으셔서 저희 행복한 아침 독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운로드 방법은 안내문 별점 2번 여기 6쪽 7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집 뒷부분에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클립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생님들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독서 교육 그 추천 도서 목록이랑 그리고 넥슨 작은 책방 운영을 위한 팁도 실었으니까요. 저희가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부록이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엄선한 책들이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독서 활동 하실 때 많은 참조가 됐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편하게 이제 회의 나가기 버튼 누르시고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